혹시 여러분은 42도 폭염 속에서 에어컨 없이 하루를 버틸 수 있나요? 그것도 공항에서 5만 명과 함께요? 저는 2025년 유럽에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무시와 편견,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극적 반전은 지금 생각해도 믿기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입니다. 삼성전자 HVAC 사업부 글로벌 전략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2025년 7월 15일, 저는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플렉트 그룹 인수 실사를 위한 출장이었죠.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삼성에서 10여 년간 일해왔지만 이번 출장은 뭔가 달랐어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기내는 완벽한 22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탑승교로 나서자마자 숨이 막힐 정도의 열기가 밀려왔거든요. 기온이 무려 41도였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공항 에어컨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곳곳에 승객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고 일부는 부채질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열탈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독일 플렉트 그룹의 기술 담당 이사인 한스 밀러가 마중을 나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삼성에서 파견된 분이군요. 우리 독일 기술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톤에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으로 답했어요. 굳이 변명하거나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럽 전역의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스페인 남부에서는 아스팔트가 녹아 도로 통행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독일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더군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로비의 에어컨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수리기사들이 와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를 봤어요. 서울도 39도의 폭염이었지만 지하철과 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한강공원에는 시민들이 여전히 산책을 즐기고 있더군요.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폭염 대응 시스템 덕분이었죠. 창밖으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베를린의 긴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사흘을 보낸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EU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7월 18일, 저는 브뤼셀로 향했죠. 유럽연합본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27개국 장관급 인사들이 모인 비상회의였는데 회의실 안은 마치 사우나 같았습니다. 에어컨이 간헐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상황 보고를 했어요.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은 원자력 발전소 5기가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물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서 냉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죠. 독일 대표는 지멘스 터빈들이 극한 온도에서 연쇄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에 건설된 지하철 선로가 열 팽창으로 뒤틀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때 독일 산업부 장관 클라우스 하르트만이 저를 소개했어요. 삼성전자에서 온 전문가가 아시아의 폭염 대응 사례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AI 기반 냉각 허브, 스마트 그리드 연동 기술 등을 15분 동안 설명했어요. 특히 2018년부터 구축해온 통합 폭염 대응 체계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하르트만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기술을 따라 하기만 하는 나라 아닌가요? 우리에게 조언할 처지가 됩니까? 영국 에너지부 장관 제임스 윈체스터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삼성이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 와서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서류를 챙겨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프랑스 장관은 아예 통역기를 껐어요. 제 말을 들을 의사가 없다는 뜻이었죠. 네덜란드 대표는 시계를 보며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고 이탈리아 장관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스페인 대표의 반응이었어요. 아시아 기업들이 위기를 틈타 유럽에 침투하려 한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제 제안은 만장일치로 거부됐어요. 유럽만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독일의 정밀공학,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 영국의 전통적인 엔지니어링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한 EU 관료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개인적으로는 당신 제안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귀띔해줬습니다. 브뤼셀에서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각국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서울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럽의 반응이 부정적이니 조용히 철수 준비를 하라는 답변이 왔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들리는 구급차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3장에서는 언론의 공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브뤼셀 회의 이후 나흘이 지난 7월 22일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경악할 만한 뉴스들을 접했습니다. BBC 아침 뉴스가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제국주의가 시작됐다는 제목이었죠. 위기를 틈탄 아시아 기업들의 유럽 침공이라는 부제까지 달려 있었어요. 리포터는 제가 브뤼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왜곡해서 전했습니다. 삼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유럽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심지어 제 사진까지 화면에 크게 띄우면서 아시아 기업의 천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삼성의 거짓 약속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한국 기술은 모두 서구 기술의 모방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창성이 없는 조립 기술로 유럽의 위기를 이용하려 한다는 논조였죠. 독일 빌트지는 가장 공격적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의 자존심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한국 모방품에 속지 말자는 사설을 실었어요. 삼성이 독일 기업들의 기술을 훔쳐서 재포장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점심때 이탈리아 AI 방송을 봤는데 기술 전문가라는 마리오 로시 교수가 출연해 있었어요. 그는 스튜디오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모두 서구의 모방품입니다. 삼성은 우리 기술을 훔쳐서 조립만 했을 뿐이에요. 오후에는 스페인 엘파이스 신문이 한국 기업의 유럽 식민지화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경제적 침략의 새로운 형태라며 각국 정부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네덜란드 NOS 뉴스였어요. 아시아 기업들의 위기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폭염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술을 팔려는 상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벨기에 VRT 방송에서는 더욱 심한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인 엔지니어가 유럽 기밀을 훔치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제가 각국의 인프라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그날 밤 오스트리아 ORF에서는 아예 가짜뉴스 수준의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 기술자가 브뤼셀에서 유럽 관료들을 협박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언제 누구를 협박했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스위스 SRF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아시아 기업들의 기술 덤핑이라며 정당한 가격보다 싸게 기술을 제공해서 유럽 기업들을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욱 험악했어요. 트위터에서는 삼성고홈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고 페이스북에는 제 사진과 함께 아시아 침략자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유튜브에는 한국 기술의 실체를 폭로한다는 영상들이 우후죽순 올라왔어요. 대부분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예 거짓 정보였지만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임원진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현지 반응이 이렇게 부정적이면 조용히 철수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였죠. 하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쓰러진 사람들을 돕는 의료진들이 보였습니다. 언론의 공격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월 28일, 언론의 공격이 절정에 달한 지 엿새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연달아 들었어요. 가장 먼저 독일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멘스의 자랑스러운 가스터빈 6기가 동시에 고장났다는 뉴스였어요. 함부르크 발전소에서 시작된 고장이 베를린, 뮌헨으로 확산됐습니다.
정밀공학의 자존심이라던 독일 기술이 48도의 극한 온도를 견디지 못한 거였죠. 한스 밀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플렉트 본사 냉각 시스템도 한계에 다다랐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 저를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프랑스에서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롬강 유역의 원자력 발전소 5기가 추가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거였어요. 강물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가면서 냉각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파리 시내 전력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에펠탑도 운영을 중단했어요. 철 구조물이 열 팽창으로 위험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인 에펠탑이 폭염 앞에 무릎을 꿇은 셈이었죠. 영국에서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런던 지하철 노선 6개가 동시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건설된 철로가 열 팽창으로 뒤틀리면서 열차 운행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150년 동안 런던 시민들의 발 역할을 했던 지하철이 마비된 상황이었습니다. 점심때 네덜란드에서 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스키폴 공항 활주로 하나가 아스팔트 변형으로 폐쇄됐다는 뉴스였습니다.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던 공항이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죠. 오후에는 스위스에서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밀시계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했다는 거였습니다. 온도 변화로 인해 시계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스위스가 세계에 자랑하던 정밀 기술이 폭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로마 콜로세움의 고대 석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00년간 로마 제국의 영광을 상징했던 건축물이 현대의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벨기에 수상 알렉산더 드크로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브뤼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말이죠. 네덜란드 수상 마르크 위터의 측근도 비슷한 접촉을 해왔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기술에 관심이 있지만 여론과 언론 때문에 공개적으로 협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독일 연방의회 의원 한 명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당신이 브뤼셀에서 한 말이 옳았다며 하지만 정치적 현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를 봤어요. 서울도 여전히 39도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한강공원에는 저녁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었던 모든 시스템들이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정치적 체면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8월 3일 오전 11시, 저는 플렉트 본사에서 기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대박이다. 암스테르담이 완전히 먹통이 됐어. 모니터 화면을 보니 충격적인 소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스키폴 공항 전체가 정전됐다는 뉴스였어요. 네덜란드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원인은 냉방 전력 수요 급증이었어요. 기온이 44도까지 치솟자 모든 건물과 시설에서 에어컨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고 전력 수요가 평소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네덜란드 전력공사의 낡은 송전망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 정전을 일으킨 거였죠. 공항에는 5만 명의 승객이 갇혀 있었어요. 출발 대기 중인 승객들,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기다리던 사람들, 환승객들이 모두 합쳐진 숫자였습니다. 문제는 공항 건물 전체의 냉방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다는 거였어요. 정오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밀폐된 공항 터미널 안의 온도가 46도까지 올라갔어요. 어린이와 노인들부터 쓰러지기 시작했고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급파됐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후 1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보니 네덜란드 수상실이었습니다. 마르크 리터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이지훈 씨, 저는 네덜란드 수상 마르크 위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을 무시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간이 6시간밖에 없습니다. 6시간이라는 건 의학적 한계 시간이었어요.
46도의 밀폐 공간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 이후에는 집단 열사병으로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본사에서는 철수 명령을 내렸고 언론의 비난도 여전했습니다.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저희에게 완전한 권한을 주셔야 합니다. 위터 총리는 즉시 동의했어요. 네덜란드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했어요. 서울 본사에 연락해 AI 시스템 원격 제어 권한을 요청했고 독일 플렉트 창고에 보관 중인 모바일 냉각 유닛 8대의 긴급 운송을 지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암스테르담까지는 차로 5시간이 걸렸는데 헬리콥터를 동원하면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 군용 헬기 4대를 지원해줬어요. 오후 3시, 저는 베를린을 떠나 암스테르담으로 향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서울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김영수 이사님이 직접 나서서 기술 지원팀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지옥도였어요. 공항 밖에는 구급차가 수십 대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안에서는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네덜란드 현지 삼성 서비스 센터 기술자들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스마트폰과 TV 수리를 담당하던 직원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생명을 구하는 영웅이 되어야 했어요. 모바일 냉각 유닛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각 유닛은 1000평 면적을 25도로 냉각할 수 있는 성능이었어요. 8대를 최적 위치에 배치해서 공항 전체를 커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시간과의 사투였어요. 기술자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작업했고 저는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AI 분석 데이터를 보며 최적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후 6시 첫 번째 냉각 유닛이 가동됐어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1시간 뒤 두 번째, 세 번째 유닛이 차례로 가동됐어요. 저녁 8시, 마지막 유닛까지 모두 가동됐습니다. 공항 내부 온도가 28도까지 떨어지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고 노인들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위터 총리가 공항에 직접 왔어요. 그는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네덜란드의 영웅입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기술자가 5만 명을 구했다는 헤드라인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8월 3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6시간을 보냈습니다.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현장에서 5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투가 시작됐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상황실을 차렸습니다. 공항 관제탑 옆 빈 사무실이었는데 네덜란드 정부에서 모든 통신 장비와 전력을 지원해줬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 본사와 직통 화상회의 연결이었습니다. 김영수 이사님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지훈, 전 직원이 너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뭐든지 필요한 걸 말해봐. 저는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했습니다. 공항 면적이 8만 평방미터이고 현재 내부 온도가 46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는 6시간 안에 28도까지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AI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빅데이터 분석팀이 최적 냉각 배치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보내줬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3D 모델링을 보니 정확히 어디에 냉각 유닛을 설치해야 할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오후 3시 독일에서 출발한 냉각 유닛들이 도착했습니다. 각각 컨테이너 크기의 모바일 시스템이었는데 삼성의 최신 인버터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었어요. 한 대당 1000평을 25도로 냉각할 수 있는 성능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력이었어요. 8대를 동시에 가동하려면 평소 공항 전력 사용량의 2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전력망은 이미 붕괴된 상태였죠. 그때 네덜란드 현지 삼성 서비스 센터의 박민수 팀장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공항 주변 풍력 발전소 3곳을 직접 연결하면 어떨까요? 저는 즉시 승인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 송전 케이블과 변압기를 긴급 지원해줬고 전력공사 기술자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오후 4시
첫 번째 냉각 유닛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인 어린이 대기실부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 기술자 10명과 우리 팀이 함께 작업했는데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공항 바닥의 배선이 우리 규격과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유럽 표준과 한국 표준이 달랐거든요. 박민수 팀장이 또다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임시 변환 어댑터를 만들어서 연결하자는 거였습니다. 전선을 직접 납땜해서 임시 연결구를 만드는 아슬아슬한 작업이었어요. 오후 5시, 드디어 첫 번째 유닛이 가동됐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자 어린이 대기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고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7대가 더 남아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다른 지역의 온도는 여전히 45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유닛 설치는 더욱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첫 번째에서 얻은 경험 덕분에 작업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기술자들도 우리 방식에 익숙해졌어요. 오후 6시, 네 번째 유닛까지 가동됐습니다. 공항 내부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0도에서 38도, 36도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7번째 유닛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냉매 라인에서 누수가 생긴 거였습니다. 수리하려면 최소 2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서울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술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냉매량을 20% 줄이고 압축기 출력을 높이면 임시로나마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험한 방법이었어요. 시스템에 무리가 가서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저는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7번째 유닛이 가동됐어요. 시스템이 불안정했지만 다행히 냉각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유닛은 가장 넓은 출발 라운지에 설치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마지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7시 55분, 마지막 유닛이 가동됐어요. 제한 시간 6시간을 겨우 5분 남기고 모든 시스템이 완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공항 전체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6도에서 40도, 35도, 30도, 그리고 마침내 2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의료진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재점검했습니다. 위중했던 환자들이 모두 의식을 되찾았고 어린이들은 다시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위터 총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두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네덜란드를 구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위대함을 인정합니다. 그날 밤 유럽 전역의 뉴스는 한국 기술자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도배됐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 저를 비난했던 그 언론들이 이제는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성공 이후 일주일이 지난 8월 10일,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도미노처럼 요청이 쇄도했어요. 첫 번째는 벨기에였습니다. 브뤼셀 국제공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일주일 전 저를 무시했던 벨기에 수상 알렉산더 드크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지훈 씨,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스위스였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긴급 냉각 설비 설치를 의뢰했습니다. 세계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가 폭염으로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어요. 스위스 연방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한국 기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빈에 있는 국제기구 건물들의 응급처치를 요청했어요. 유엔 산하 기관들이 폭염으로 업무를 중단할 상황이었거든요. 오스트리아 총리가 비공개 서한을 보내며 최우선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덴마크의 요청이었어요. 코펜하겐 전체 구역에 냉각 허브를 건설하자는 대규모 프로젝트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덴마크 수상 메테 프레데릭센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독일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를 무시했던 클라우스 하르트만 산업부 장관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독일의 실수였다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과의 기술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냉각 시스템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영국도 변했어요. 일주일 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제임스 윈체스터 에너지부 장관이 런던으로 저를 초청했습니다. 영국 지하철 시스템 현대화에 삼성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시장이 콜로세움 보존을 위한 특별 냉각 시스템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2000년 역사의 유적을 한국 기술로 보호하겠다는 거였어요. 스페인 정부는 세비야와 마드리드에 긴급 냉각센터 구축을 의뢰했어요. 일주일 전 아시아 침략이라고 비난했던 그들이 이제는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노르웨이의 반응이었어요. 노벨평화상위원회에서 기후기술 공로상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리스본 전체 도시 계획에 한국식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도시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주일 전 저를 침략자라고 부르던 BBC는 이제 한국 기술의 선구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빌트지는 삼성이 독일을 구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가장 웃겼던 건 이탈리아 AI 방송이었어요. 일주일 전 한국 기술을 모방품이라고 비하했던 마리오 로시 교수가 다시 출연해서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어요. 소셜미디어도 역전됐습니다. 삼성고홈 해시태그는 삼성땡큐로 바뀌었고 제 사진과 함께 유럽의 구원자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기술, 똑같은 사람인데 평가가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기술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관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어요. 서울 본사에서는 축하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이 직접 통화하시며 유럽법인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뉴스를 봤는데 제 이야기가 메인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8월 20일 독일 베를린 연방의사당에서 지칠 긴급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회의였는데 저는 기술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어요.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삼성 로고가 새겨진 냉각 시스템이 건물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독일 정부에서 우리 기술을 믿고 사전에 설치한 거였어요. 오전 10시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숄츠 독일 총리 등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냉각 시스템이 멈췄어요. 기온이 46도인 상황에서 밀폐된 회의장의 공조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 고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았고 회의장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0도, 35도, 40도까지 치솟았어요. 각국 정상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보좌관들이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넥타이를 풀었고 마크롱 대통령은 재킷을 벗었어요.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지훈 씨,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메인 냉각 시스템의 중앙 제어 장치가 과부하로 고장난 상태였어요. 수리하려면 최소 6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각국 정상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 본사에 연락했어요. 김영수 이사님이 화상으로 연결됐고 긴급 기술팀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격 진단을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문제는 독일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의 호환성이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제어 시스템과 삼성의 AI 제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했거든요. 마침 베를린 삼성 서비스 센터의 김철수 팀장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과 각종 케이블을 꺼내며 즉석에서 임시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회의장 온도는 이미 43도를 넘어섰고 일부 정상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서울에서 실시간 기술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이병호 수석 엔지니어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단계별 복구 매뉴얼을 설명해줬어요. 독일어 통역사도 함께 참여해 현지 기술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오후 1시 정각, 드디어 시스템 연동에 성공했어요. 서울에서 원격으로 베를린의 냉각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AI가 최적화된 냉각 패턴을 계산해서 전송했어요. 시스템이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자 회의장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각국 정상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2시간 만에 회의장은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온도가 22도까지 내려가자 정상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기술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회의가 재개됐고 마지막 의제가 상정됐습니다. EU 한국 기술동맹 체결에 관한 논의였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이 서구 문명을 구했습니다. 정말 인크레더블해요. 그의 특유의 제스처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차례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을 영원한 파트너로 여기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시아의 자랑입니다. 일본도 한국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공동선언문이 발표됐어요. 한국을 글로벌 기후 기술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후 위기 대응에 한국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 베를린 시내 호텔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저를 둘러싸고 한국 기술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서울로 돌아갑니다. 한 달간의 긴 여행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술에는 국적이 없지만 사람을 구하는 마음은 더욱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달려가겠습니다. 한국 기술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